이렇게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내 그렇게 불러서요. 지금 서지은 씨 같은 경우도 서지은 비평가라고 제가 호명을 하고요. 서지은 비평가는 참고로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있는데요. 큐레이토리얼이 어떻게 비평과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전 첫 순서로 자유비평을 하게 된 서지은입니다. 페스티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중심으로 이제 작가와 비평가가 매칭이 돼서 비평 워크숍을 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이제 자유비평의 섹션에 참여하는 관계로 저는 이렇게 조금 외롭게 이 자리에 홀로 앉아있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다른 작가분들과 비평가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신선한 것들도 있었고 정말 뭐 퍼포먼스적인 그런 요소들도 나오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작가와 비평가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저희 참여자 사전 미팅 때 강수미 선생님께서 저한테 혹시 저에게 이제 작가와 매칭해서 비평을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제안을 잠시 해주셨을 때 좀 주저하다가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조금 후회도 됐으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제 2차 자리에서 홀로 빠져나와 집으로 가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 제가 즐겨보는 미국의 온라인 문화예술 매거진인 하이퍼알러직에서 게재되었던 카툰인데요. 참고로 혹시 이 하이퍼알러직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각 예술이 주로 이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플레이풀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관점을 제시하면서 좀 유연한 형태의 비평을 담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소개를 드렸고 다시 이 이미지로 돌아가서 물론 이 카툰이 의도했던 거랑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겠지만 선사시대에 만약 비평이 존재했다면 너무 당연히도 그것은 글의 형태가 아니라 말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문자가 발명되기 전이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현학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평문 혹은 텍스트로서의 비평이 아니라 보다 열려있고 또 유연한 형태로서 비평을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이 행사의 특징이고 또 이 행사가 지닌 잠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동시대 미술과 문화에 대한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글이 아닌 말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안적인 형태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고 계시는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되는 말하는 미술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도 조금 더 가볍거나 혹은 조금 더 오픈된 방식의 여러 팟캐스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번 2016년 비평 페스티벌 참여를 고민하면서 올해 행사를 소개하는 강수미 선생님의 글을 접했을 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메타피직스로서 비평 이전에
피직스로서의 비평가의 행위, 언어, 기교, 기술, 전략, 다이나미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 형질로 발명해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세션에서 김정혜 비평가님이 비평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역시 비평이라는 말이 주는 그 어떤 무게감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가장 어려워했던 수업도 어떻게 보면 Theory and Criticism이라는 수업이었었던 것 같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 비평에 대한 깊이 이렇게 사유해보는 것을 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배제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때는 저도 창작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하고 현재는 이제 큐레이터라는 저의 어떤 직업적인 정체성을 저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에 대한 진지한 관심 두기를 제가 회피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비평이라는 행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이유이자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정말 이 행사가 추구하는 방향, 페스티벌이라는 것과 같이 제가 비평에 대한 무게감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막연히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마주했던 그 비평이라는 존재를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열린 개념으로서 내가 접하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그 유연한 형태로서의 그 비평을 제가 좀 그 비평에 대해서 접근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제가 이제 현재 큐레이터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체로서 어떻게 내가 그 비평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고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저의 이제 주제인데 하나의 이 주제를 통해서 이번 페스티벌의 큰 주제인 비평가의 기능, 역량과 역학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큐레이터라는 정체성을 제가 유지한 채 큐레이터리얼 프랙티스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해보았습니다. 큐레이터리얼 프랙티스, 즉 큐레이터리얼 실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인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평적인 관점이 개입이 굉장히 의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사실 보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큐레이터리얼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임을 또 발견하였습니다. 큐레이터에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인데 그것이 어떤 담론이든 전시의 주제이든 또는 전시에 선정되어야 될 작품이든 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할 것인지 또 도록의 서문에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나의 의도를 담고 작가에 대한 설명을 담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이런 선택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큐레이터들이 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근데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고 또 다양하게 활동하신 큐레이터나 비평가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큐레이터로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혹은 보편적인 실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치해가면서 들여다보는 일이 저에게는 제가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서 약간 루틴적으로 일했던 그 방식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지점을 들여다보면서 사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평가와 큐레이터의 비평 행위를 비교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파바트라는 말을 이끌어내었던 영국 출신의 로렌스 알로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책의 표지에 보면 크리틱 앤 큐레이터라고 직업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한국 미술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하시는 많은 현장 실천가들이 비평가와 큐레이터,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두 직업적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수미 선생님처럼 어떻게 평론가의 길을 더 집중적으로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평을 거의 잘 안 하고 이제 정말 기획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그 두 비평가와 큐레이터의 그 비평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로 다가온 것은 대부분이 이제 비평가는 그 비평의 행위가 약간 바깥쪽을, 그러니까 비평을 하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을 향해 있는 반면에 큐레이터의 비평 행위에서는 좀 꼭 바깥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이나 작가, 다른 전시들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 그러니까 즉 큐레이터 자신의 그 작업에 대한 비평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관점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시 기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자기 비평을 하게 되는 제 그런 어떤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 전시 기획의 과정에 있어서 그때만큼은 제 전시에 대한 혹은 제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엄격한 비평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실제 이렇게 비평가들의 텍스트나 어떤 결과물로 정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 내면에서 어떤 큐레이터 서지은에게 가상의 어떤 비평가 서지은이 행하는 수많은 인터뷰가 진행을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행위를,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사실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니까 자문이라는 말 대신에 인터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그때만큼을 정말 타자의 입장에서 제 작업들을 그런 큐레이토리얼 작업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시점에 당신이 기획하고 있는 이 전시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유효성이 있는가, 이 전시의 역할을 당신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이 작품이 이 전시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듯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내리면서 이렇게 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시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제 신승호 큐레이터님께서 김다운 작가와 함께 그 발표했던 부분에서 자신은 어떤 기획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속해서 자신은 의심을 하는 큐레이터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그것을
큐레이터라는 주체로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비평적 행위라는 것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본 것이겠죠. 이제 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동시대에 있어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는 더 이상 단지 익시비션 메이킹, 그러니까 전시를 만드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더 많은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시를 하는 형식을 통한 비평 행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상주의의 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줬던 그 낙선전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1863년에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치하 아래 치러졌던 살롱 전시에서 5,000점 중에 출품방 5,000점 중에 3,000점이 이렇게 낙선이 되는 그래서 출품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 많은 낙선자들에 대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열렸던 낙선전은 사실상 살롱전의 어떤 강력한 비평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대 비평가들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던 마네의 작품도 그 낙선전에 출품되었었고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예에 불과하고요.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전시라는 어떤 형태가 비평의 역할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전시들이 존재해왔고요. 여튼 열린 개념으로서의 비평은 꼭 글이나 어떤 말의 형태가 아니라 전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 대한 참여와 그런 비평적 시선이 담긴 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큐레이터인데요. 또한 그런 비평적 시선이 혹은 비평적 사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작품이나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미술은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이해를 넘어서 미술과 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바로 그 지점에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인데요. 그것을 미술계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작가와 사회의 관계, 또 큐레이터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어떤 전시가 있다면 그 전시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비평가로서의 큐레이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감각과 정신을 수용하고 전시를 통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평소에 저희 직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체 영역에서 많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두 단어를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단어가 모두 동사이고 사실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take for granted라는 단어로 한국어로는 이제 당연시한다, 당연한 것을 알고 소홀히 하는 어떤 행위 혹은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행위들을 일컫는 말이고 appreciate이라는 말은 어떤 가치를 풀로 인정하고 최대치로 인정하는 것, 또 어떤 것의 진가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또 중요성, 위험, 곤란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appreciate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뜻이 그 다층적인 뜻이 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쓰고 싶을 때는 영어 단어로 많이 쓰는 편이긴 하는데요. 뭐 당연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왼쪽에 있는 당연시 여기다는 뜻의 단어는 제가 좀 매우 격렬하게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 삶의 태도 아니면 직업에서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담은 단어입니다. 결국 그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태도성은 사실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강수미 선생님께서도 비평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만약 그 애정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과정,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행사를 또 작년에 이어 올해 이렇게 오픈하시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기획자에게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화 생산자로서의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번 페스티벌에서 지난 이틀간 비평 워크숍에 참여했던 기획자와 작가들 역시 그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주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고 낯선 작업을 만나고 낯선 비평의 형태를 만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신 것들이 눈에 보였고 또 그 작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비평을 해주고 서로 상호소통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세, 그러니까 정말 딱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려는 그 태도, 그것이 비평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 너무 많은 비판의 소리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나오는 비판들, 혹은 온라인 상에서 필터링 없이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정말 비판적인 그런 댓글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런 노이즈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애정을 가진 비평 그리고 그 비평에 대한 수용성, 그 수용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비평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그 비평을 듣고자 하는 어떤 리스너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 말하는 행위와 함께 듣는 행위가 수반되었을 때 진정한 이해와 또 변화의 움직임, 또 액션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자유비평을 통해 지금까지 큐레이터로서 비평에 대한 저의 목소리를 내보았고요. 아마 오전에 시간이 조금 넉넉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다른 기획자 혹은 비평가 혹은 작가분들의 좀 이야기를 같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박수를 먼저 치고 우리도 서지은 비평가한테 어프리시에이션을 먼저 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커션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더레이터로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던져준 비평 주제를 이제 생각할 거리를 지금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이 한 20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저 발표자의 발표에 값하는, 그러니까 감사를 표하는 최고의 방식은 우리한테는 아주 열띠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대응하는 거, 토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썼으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제가 먼저 코멘트 내지는 또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서지은 비평가가 지금 논제로 삼은 것은 단지 직업으로서의 비평가나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니까 이 오늘 다루신 주제가 사실은 미술계 내지는 어떤 문화예술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평 페스티벌 올해의 주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캐파시티라고 할 때, 역량이라고 할 때,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시각에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의 중에는 가장 편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정의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것이 바로 이 역량이다라고 하는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처럼 아니면 무엇이든 다 쌀 수 있는 보자기처럼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양하다라는 말은 그 부사는 사실은 아무것도 정의 안 할 수도 있는 되게 모호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서지은 비평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 모호한 그 주머니 내지는 보자기로서 우리가 대강 때우고 말 어떤 논제도 이 비평가한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비평가와 큐레이터 내지는 크리티시즘과 큐레이토리얼에 대한 어떤 그 구분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속성을 공유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그거는 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합이나 융합의 문제이기도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평 페스티벌 같은 것들에서 같이 나눠보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서도 아직도 그걸 디파인하기에, 그러니까 규정하기에 모호한 지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평을 들으면서 이분은 지금 그 논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큐레이토리얼인가, 무엇이 크리티시즘인가를 구분하는 부분부터 아니면 공존시키는 부분까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나하고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이 서지은 비평가가 처음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건 딱 하나만 꼽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저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다른 데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할 때 비평, 그리고 전시를 만든다, 아까 making exhibitions가 나왔었는데 키워드로 말하자면 전시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전시를 만드는 행위랑 writing the text, 텍스트를 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다른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양쪽에서 전이되는가, 그러니까 글을 쓴다에서 전시를 만든다로, 전시를 만든다에서 글을 쓴다로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말은 정말 비물질적이거나 논리거나 개념이거나 심지어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거나 개념을 보여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갖는 규정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명확하단 말이죠. 그런데 전시라는 건 또 어떠냐면 아무리 그 안에서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제시해놔도 불투명성이나 모호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전시라고 말하는 거랑 전시를 보는 게 다른 것처럼 그 차이가 되게 우리한테는 명확하기도 하고 또 루틴하게 진짜 훈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답을 갖고 있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요.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아주 즉각적으로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서지은 비평가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퀘션이긴 한데 문제긴 한데 어떻게 전시라는 영역과 또 글 영역 내지는 말하기, 글쓰기 아니면 비평을 퍼포먼스하기와 전시를 만들기, 전시를 제시하기 또 전시 자체가 이렇게 조직되기의 관계가 이렇게 트랜스퍼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물론 글 쓰는 것도 하나 저의 그러니까 전시 기획에 있어서 글 쓰는 부분이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어떤 평론가나 어떤 라이터로서가 아니라 이제 전시 기획자로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시 기획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시라는 건 굉장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글은 어떤 사실 되게 규정되고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모호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를 물론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겠지만 또 전시 기획자가 정말 어떤 담론을 가지고 또 각각의 요소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기획을 하겠지만 사실 전시라는 것에서는 그거를 완성하는 게 전시 기획이 될 수가 없고 이제 반드시 관람객이 느껴지는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의미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층적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때문에 전시가 재밌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글처럼 명확한 전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시시하게 느끼거나 뭔가 재미없게 느끼는 것처럼 전시에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하고 어떻게 트랜스퍼가 되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쉬운 개념이나 쉬운 어떤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냥 저의 입장에서 큐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글로서 그러니까 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성이나 그런 명확성 때문에 글을 썼을 때 저의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글을 쓸 때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렇게 내러티브로 쫙쫙 써나려 가질 못해요. 잘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들을 우선 써놓고 그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그 단어들에서 파생되는 이제 몇몇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의 글을 만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제가 전시를 구현하는 방식과도 조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를 정하긴 하지만 그 요소들, 그러니까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한 번에 모여서 하나의 또 전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글 쓰기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전시에 있어서 글은 사실 항상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더 작품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저 글을 통해서 비평가 혹은 큐레이터가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어떤 형태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비평을 하실 때 오늘 비평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이것은 전시일 수 있고 이것은 또 아직 쓰지 않았지만 텍스트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서지은 비평가를 알 것 같은, 그러니까 개인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프랙티스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앤 크리틱이 혼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테면 글을 쓸 때 아까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 내러티브를 이렇게 쭉 서술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단어들을 배치하고 머릿속에 단어가 떠 있는데 그 단어들에 대해서 크리스탈라이징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세공을 하면서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도가 글쓰기에서는 그냥 센텐스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PPT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어디에 단어를, 워드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만 몇 개의 단어를 보여줄 건지라는 시각화를, 비주얼라이즈를 할 거라는 생각, 그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이제 그 지점에서 굳이 제가 거기다 숟가락을 좀 얹자면 저도 사실 되게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는 벌써 이렇게 좀 전제를 해놓은 게 단어들이 제가 아까는 규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사실 단어만큼 상투화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이미 이 의미들로 가득 차 있고 스테레오티피컬해진 것들이란 말이죠. 사과할 때 사과 말고 뭘 떠올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과가 내가 말하는 지금 바로 그 사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어프로치가 분절돼야 되는 거죠. 계속 세공시켜서 바로 그 사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과, 어디에 어떻게 놓이거나 어떤 빛깔로 있어야 되는 그 사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게 구체성이 있지, 사과나 뭐 어떤 워드, 센텐스를 말하는 게 훨씬 더 불투명하거나 모호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을, 제 말을 제가 뒤집는 거지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사실 아마도 제가 이제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서지은 비평가가 대답해 주신 게 지금 얘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편의상 트랜스퍼를 얘기하지 사실은 그것들은 끊임없이 인터랙션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터랙션 한다고 하는 거지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어떤 때는 분할하고 어떤 때는 또 세공하고 또 어떤 때는 접합시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뭐 좀 굳이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이밸류에이션으로 좀 가보자면 어떤 전시를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전시를 볼 때는 이게 좀 상투적이고 뻔하다 그런 전시가 있고 그게 이제 마치 말을 들을 때처럼 뚜렷하게 그냥 이렇게 딱 가시화된 말을 증명하는 것 같은 전시, 또 어떤 텍스트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텍스트인데 근데 그 글을 읽으면 아무 의미도 알 수가 없어.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무슨 보그 병신체, 월간미술 병신체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그 되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그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사람 그 저널이나 그 잡지 속에서만 이상하게 통용되는 그러나 말은 말인데 말이 아닌 말들에 대한 그 냉소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극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가 갖고 있는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성이 굉장히 창조적이거나 뭔가 다양화의 지점으로 갈 수 있는 포텐셜리티를 갖고 있는 전시가 있고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가 명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또 다른 식으로 해석 가능하거나 풀어지면서 훨씬 더 생산성을 프로덕티브해지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거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뭐
규정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시도도 못하는 어떤 굉장히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좀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공통감에서 그러니까 전시와 텍스트는 명시적으로 전시와 텍스트지만 시각적 어떤 메이킹과 텍스트로서 언어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가 어떻게 교환 가능한지를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좀 더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듣는 분들도 조금 더 같이 이 디스커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득 그래서 역시 플라톤은 대단해. 이 문답법, 변증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교화하는 것들을 BC 400년 전에 했다는 게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폭력적이어서 이제 지금 플로우로 제가 그 말씀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선은 기왕의 비평과 언어 그리고 텍스트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전혀 이게 마음의 준비들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모더레이터로서 제일 잘하는 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말을 시키는 거고 말을 시켰을 때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해가지고라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언어, 그리고 비평에 대해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비평가로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굳이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데 그 편집장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매만지거나 편집하고 다뤄야 되는 분인데요. 저기 그랑아리 인문학 전문 출판사 그랑아리의 편집장이신 이은혜 편집장께 제가 마이크를 던지겠습니다. 네,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편집자는 이제 저자하고 독자 사이를 매개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랑 가장 비슷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들었을 때 이제 제 직업에 있어서 반출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좀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고 제일 저 자신이 좀 모순되게 이 직업에서 느끼면서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비평은 외부를 향하는 거고 큐레이팅은 이제 뭐 자기 스스로에게 인터뷰하면서 내부를 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저자의 책을 편집하면서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은 뭐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거의 배제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애정을 갖는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이나 저자는 누구나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덜 보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의미들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또 비판적으로 봐요. 다른 책들은 뭐 좋은 점도 보지만 이 작가는 이래서 문제고 이거는 뭐 현재 뭐 다른 그래서 계속 비평가의 입장에서 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모순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발전시키고 또 비평가로서나 큐레이터로서 작업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비평가는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 비평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큐레이터도 당연히 바깥쪽을 향하는 비평 행위들이 많지만, 또 일정 부분,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또 내면을 향하는 아니면 나의 그 작업을 향하는 비평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저의
실천에 있어서 그런 관찰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비평을 계속하면서 조금 일부러 더 날카롭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만약에 전시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올려졌을 때는 만약에 좀 모순되는 부분이 나와도 최대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태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과정,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그냥 남의 전시를 보듯이, 그러니까 약간 타자한테 질문하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어떤 거리 두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제 전시가 올려졌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비평들을 수용을 하겠지만 저 자신은 그 이후로 비평에 대해서 조금 그 비평적인 태도를 약간 닫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렇게 아직 그렇게까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거를 다 이렇게 모든 전시에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변해갈지, 또 저의 그런 행위들이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또 지금과 10년 후의 모습은 또 다르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편집장님 질문은 또 사실은 약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궁금증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항상 답변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뭐 이제 서지은 비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전시를 만들거나 할지에 대한 것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글로 또 가는 거겠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좋은 전시는 항상 그 기획자의 좋은 텍스트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발표를 할 거여서 되게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일종의 지적 공동체를, 비평적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여서 좀 부담이 되겠지만, 조혜리안 그 비평가는 지금 서지은 비평가의 먼저 발표와 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내지는 뭐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요. 한번 잠깐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우선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비평에서 이제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큐레이터와 아니면 크리틱 그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작품과 그리고 또 관객의 관계도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 자체가 이제 참여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예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일반인이 기획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그 기획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비평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이 전복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비평을 좀 더 열린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 말씀하신 사회 참여 미술 그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복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미학적인 것을 해친다, 이러한 비평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회참여 미술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큐레토리얼 액티비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이런 일반 관객이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끔은 의도치 않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인지를 못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뭐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것이 화두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을 때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비평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것을 비평가들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일반 대중이나 관람객들의 비평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의 이제 비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깊이 있게 사유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미술로서 작품이 밖에 외부에 설치가 됐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게 예술 작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그게 철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게 철거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철거되었다는 게 누구에 의해서 철거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얘가 그 알려진 여러 케이스들이 보통은 뭐 그 청소원에 대해서 한 경우도 한 번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주민들에 의해서 된 경우도 있었고 몇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런 거는 이제 큐레이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예술 파괴 행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 발굴단이라는 사업에 이제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사실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그런 좀 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철거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그게 공공미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화동 그 벽화 마을의 사례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무지함 아니면은 그 지금 그것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없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철거되고 뭔가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행정가들이든 아니면 공공미술가들이든 그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유를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대화, 그러니까 Q&A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건 지금 서진 비평가가 답을 한 것처럼 그 명쾌하고 아주 뚜렷하게 누구나 동의할 만한 답이 나온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주제를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혜리안 비평가께 질문을 할 때 가정한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도시에 어느 장소에 어떤 공공미술이 설치가 돼 있다, 설치 작품이. 근데 그것이 주민들이 뭐 해체를 했다든가 했을 때, 거부했을 때, 그것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공공성의 표출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1차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답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서 표출된 것이 과연 공공성이라고 이퀄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거 저도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참여적이거나 인터랙션하거나 소위 커뮤니티 베이스드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 기반으로 예술을 한다, 사회적으로 인게이지, 결합된 어떤 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동시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일종의 유행 현상이 됐는데, 거기서 저는 문득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최대 변수는 결국은 각각의 액터들이라는 생각, 행위자들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때 행위자를 우리가 이제까지는 큐레이터의 중심을 두거나 뭔가 비평가라든가 아니면 그 행정가한테 이런 식으로 액터를 제한적으로 뒀지만, 가장 그 액션이 크거나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다수라는 거죠. 다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덫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항상 문제는 액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변수로서의 행위자들이 사실은 이화마을에 벽화를 지운다든가, 최근에 어느 또 다른 동네도 주민들이 나서서 벽화를 지워버리고 했던데, 그다음 뭐 리차드 세라 같은 고전적 사례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비평의 역할은 결국은 정답이 하나 있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 액터들의 생각을 좀 바꿔나가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 있고 조혜리안 비평가는 너무너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서지은 비평가의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